초등학교 3학년 교실. 봄비를 훔치듯 내리던 날이었다. 담임은 출석부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들어 두 아이를 오래 보았다. 박서현, 이정화, 너희 자매니? 뒤쪽에 앉은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목소리 톤까지 거의 비슷했다. 그날 이후로 반 친구들 사이에서 둘은 쌍둥이라 불렸다. 머리핀까지 서로 맞춰 꽂고 다니던 둘은 쉬는 시간마다 같은 만화책을 읽었고 도시락 반찬을 반씩 나눠 먹었다. 운동장에 나가 공을 차다 넘어지면 꼭 한쪽이 무릎을 까지면 다른 한쪽도 그날따라 넘어져 같은 자리에 멍이 들곤 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닮음은 습관이 되었고 대학 전공까지 유사하게 흘렀다. 서연은 숫자에 강해 회계 관련 수업을 좋아했고 정화는 글과 사람을 좋아해 행정 쪽으로 발을 들였다. 졸업 후 둘은 같은 지역의 중소기업 가칭 세봄유통에 입사했다.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점심시간마다 마주 앉아 김밥을 나눴고 서로의 연애사를 숨기지 않았다. 야, 너 오늘도 그 커피? 응. 옆 골목 봄빛 다방 라떼가 입에 맞더라. 한번 맛보고 나도 바꿔 타야겠다. 같은 잔을 들고 같은 표정으로 웃는 두 사람들은 종종 헷갈렸다. 어느 날은 팀장이 서연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정화 씨, 이거 회의실에 좀. 아, 저는 서연이고요. 대신 가져다 드릴게요. 둘은 그 일을 두고도 한참을 웃었다. 헷갈림은 번거롭기도 했지만 뭔가 서로를 결속시키는 비밀 암호 같았다. 사랑도 비슷하게 왔다. 서연이 먼저 결혼 소식을 전했다. 상대는 공공기관 시설관리팀에 근무하는 최민석이었다. 성실하고 말수 적은 남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내를 데리고 시장을 돌며 제철 식재료를 사는 사람. 서연아, 나 결혼한다. 진짜? 언제? 가을. 그럼 나는 겨울로 잡아야겠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 현실이 되었다. 2달 후, 정화도 영업직 회사에서 일하는 윤상우와 결혼을 올렸다. 하객들은 웨딩홀 복도에 걸린 사진을 보며 한동안 서 있었다. 어휴, 누가 누군지 헷갈리네. 그러게 얼굴형도 비슷하고 미소까지. 두 신부는 나란히 서서 크게 웃어 보였다. 헷갈리게 살아보자. 평생. 세월이 지나 48이 된 지금, 둘의 삶은 다시 갈래를 탔다. 서연은 경기 남쪽의 24평 아파트에서 남편 민석과 단정하게 살았다. 주말이면 새벽장을 보고 돌아와 꽃을 갈아 꽂았다. 거실 한쪽에는 남편이 만들어준 선반에 커피 원두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당신은 왜 꼭 그 집 원두만 고집해? 익숙해서 좋고 입에 남는 뒷맛이 편하네. 취향이 변함없네. 변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잖아. 짧은 대화 뒤엔 잔잔한 미소가 뒤따랐다. 이벤트는 많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무난함이 마음을 눌러주듯 든든했다. 반면 정화의 거실에는 늘 TV 소리가 먼저 켜졌다. 상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굳은 날에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월급날이면 봉투에 용돈을 담아 건넸다. 다만 말이 줄었다. 오늘 뭐 먹을래? 그냥 아무거나. 그 아무거나가 쌓일수록 식탁 위의 반찬이 제 맛을 잃어갔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보곤 했다. 휴대폰을 열면 서연의 SNS가 떠올랐다. 꽃시장 사진, 남편이 찍어준다는 뒷모습, 소박한 케이크 위초. 서연이는 참 잘 산다. 그 말은 질투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모르는 마음의 그림자였다. 봄이 한창인 4월, 둘은 오랜만에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정화야, 너 손이 거칠어졌다.
마트 계산대 잡다 보면 그렇지 뭐. 괜찮아. 여행 가자. 우리 넷이. 상우가 요즘 귀찮다 그러던데. 그럼 더 가야지. 바람 쐬면 말이 좀 늘어나기도 하더라. 잠시 망설임 끝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당신네 민석 씨도 같이? 당연하지. 그 사람 내 얘기 나오면 표정부터 풀리거든. 강릉, 근교로 날짜를 잡는 건 어렵지 않았다. 서연이 숙소를 붙잡고 정화가 먹을 곳을 골랐다. 남편 둘은 운전 루트를 조율했다. 출발하는 날, 안개가 낮게 깔린 고속도로를 달리며 서연이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봐. 삼법꽃이 아직 붙어 있네. 그러네. 색이 참. 정화는 맞장구를 쳤지만 목소리는 어딘가 멀었다. 민석이 운전대를 잡고 상우는 뒷좌석에서 팔짱을 끼고 창밖을 봤다. 숙소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복층 펜션이었다. 탁 트인 테라스, 바비큐, 그릴, 작은 스피커. 여기 사진 진짜 잘 나오겠다. 해질 때가 하이라이트지. 해가 기울자 네 사람은 함께 고기를 구우며 잔을 부딪혔다. 우리 예전 같지 않니? 그랬지. 그땐 붙어 다니느라 집에서 찾으러 전화가 오곤 했는데.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렸다. 와인이 몇 순배 돌고 남편들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남은 건 둘뿐.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연이 툭 던졌다. 야, 너 남편 옆에 내가 아니라 내가 누워도 모를 것 같아. 정화가 피식 웃었다. 설마. 그래도 본인 아내인데? 모른다의 한 표. 말로만? 10분 내기. 정화는 잔을 내려다보았다. 와인 표면에 별빛이 떨렸다. 바보 같다, 우리. 근데 내가 왜 이 내기에 마음이 흔들릴까? 호기심? 아니, 확인. 내가 사라진 건 아닌지. 짧은 정적 끝에 정화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딱 10분. 그 이상은 안 돼. 약속. 복도의 조명이 밤하늘처럼 희미했다. 서연은 정화의 방 앞에서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다. 반대편에서 정화도 같은 동작을 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숨소리와 침구의 냄새가 달랐다. 서연은 불이 꺼진 방 안에 잠시 멈췄다가 이불 위에 조심스레 누웠다. 반대편 방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났다. 정화가 누운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뚝 떨어졌다. 여보 안 잔다며. 민석의 목소리였다. 이불이 살짝 움직였다. 정화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부름에는 의심이 없었다. 웅크린 시간들이 한순간 풀리듯 온기가 가까워졌다. 정화는 몸을 빼지도 대답하지도 못했다. 그저 온도와 숨소리 사이에 낀 채 오래 묶여있던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는 걸 느꼈다. 누군가의 체온에 기댄다는 게 이런 거였나. 잊고 있던 감각이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시간이 방 안을 다르게 데웠다. 그 즈음 반대편 방의 정적을 깨는 문자가 서연의 폰에 올 것 같았지만 오지 않았다. 10분, 20분, 30분. 서연은 장난이 길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겨우 1시간이 흘렀을 때 문득 독도 쪽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제야 서연의 폰에 메시지가 왔다. 지금 나갈게. 정화가 조심스레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나 문을 열려는 순간 방 안에 불이 툭 켜졌다. 시선이 마주쳤다. 민석의 눈이 크게 떴다. 정화 씨? 정화는 숨을 삼켰다. 죄송해요. 그게 서연이가 장난을. 말은 더듬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민석은 말을 찾지 못하듯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낮게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합시다. 제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내 제가 바보 같았네요. 서로 시선을 거두었다. 문이 닫혔고 복도의 공기가 다시 식었다. 다음 날 아침 창으로 스며든 햇살이 식탁까지 닿았다. 서연은 늘 하던 대로 커피를 내렸고 민석은 평소처럼 머그잔을 감싸 쥐었다.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정화는 스푼을 들다 말고 손끝을 쥐었다 폈다. 정화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제 좀 뒤척였어. 서연은 크게 웃어 보였다. 오늘 바다 한 번 더 보고 가자. 그래. 민석이 짧게 맞장구를 쳤다. 눈길이 스치면 둘은 동시에 다른 데를 봤다. 누구도 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각자의 말줄임표는 식탁 위에 놓인 소금통처럼 묵직했다. 관광지도 돌았고 사진도 찍었다. 서연이 민석 팔에 기대 셀카를 찍는 동안 정화는 한 발짝 떨어져 그 장면을 프레임 밖에서 바라보았다. 상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말했다. 사진? 됐어. 공기는 서늘했다. 오후 바람이 파도를 길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네 사람의 시선은 엇갈렸다. 밤이 다시 내려앉자 둘째 날 술자리는 어색한 웃음으로 버텼다. 오늘은 진짜 한 잔 더 하자. 서연의 들뜬 목소리에 상우가 휴대폰 화면을 내리지 않은 채 대꾸했다. 나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해. 여행 와서도 일 타령이냐. 정화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끝맛은 비어 있었다. 잠시 화장실로 향한 정화와 뒤따라 나간 민석이 복도에서 마주 섰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을 꺼냈다. 어제 일 죄송합니다. 저도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좋은 일도 아니었고. 맞아요. 잠깐 흔들렸어요. 그게 오래 참고 있던 외로움 같았어요. 둘의 대화는 단정했다. 감정은 숨었고 문장만 오갔다. 마침 방 안에서 서연이 불렀다. 뭐 해요? 들어와요, 얼른. 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밀었다. 여행의 마지막 아침. 서연은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길게 바라봤다. 시간 참 빠르다. 금방이네. 민석이 맞장구 쳤다. 그러네. 금방이다. 정화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고 있었다. 눈 밑에 작은 그늘이 내려앉았다. 상우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시계를 보았다. 점심 전에 뜨자. 그래, 서연이 밝게 말했다. 다음엔 더 길게 오자. 응.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짐은 금세 차로 옮겨졌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조용했다. 서연은 민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 잠들었고 정화는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바다의 색이 산의 색으로 바뀌는 걸 지켜보았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바로 세탁기를 돌리고 냉장고 정리를 했다. 역시 집이 편하다. 응. 민석의 대답은 짧았다. 표정은 어딘가 멍했다. 서연은 그 낯설음을 기억해 두었다. 정화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상우가 TV를 켰다. 피곤하지? 응. 서로 더 할 말이 없었다. 며칠 뒤 출근길 신호대기 중에 민석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잘 지내시죠? 보낸 이는 이정화였다.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눌렀다. 그럭저럭요. 정화 씨는요? 문자 하나가 튜닝 포크처럼 마음속 공명을 울렸다. 같은 시각 마트 계산대에서 쉬는 시간을 맞은 정화도 화면을 보며 짧은 한숨을 쉬었다. 전송과 삭제 사이에서 손가락이 방황했다. 저도요. 그냥 생각이 많네요.
결국 보내지 못하고 화면을 껐다. 마음은 보내버렸는데 손끝이 그걸 막았다. 시간은 겉으로만 흘렀다. 서연은 구청 문화과 계약직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도장 찍힌 종이들의 냄새는 안정감을 줬지만 가끔 마음 한편이 허공에 걸려 있는 듯했다. 민석은 퇴근 후 TV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은 바뀌는데 그의 표정은 그대로였다. 밤, 샤워 후 머리를 말리던 서연은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 화면이 새하얗게 민석의 얼굴을 비추는 걸 보았다. 그 표정에 스치는 미묘한 부드러움. 누구랑 연락해? 팀. 내일 작업 일정. 그래.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믿음은 묻지 않는 쪽에 가까웠다. 그러나 묻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작은 균열을 모은다. 균열은 금세 선이 되고 선은 면이 된다. 며칠 뒤 저녁, 우연처럼 혹은 예감처럼 두 사람이 길에서 마주쳤다. 퇴근한 정화가 마트 앞 신호등을 건너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민석이 걸어왔다. 정화 씨. 민석 씨, 두 사람은 23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신호가 바뀌자 민석이 조심스레 말했다. 차에 잠깐만. 좁은 차 안은 세상의 소음을 잘라냈다. 둘 사이를 맴돈 건 말이 아니라 숨이었다. 먼저 입을 연 건 정화였다.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았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돌아가요. 저도요. 잊으려 했는데 자꾸 생각나네요. 그러다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침묵. 창밖 신호등의 빨강이 대시보드에 번졌다. 서연이 내가 평생 믿고 기댄 친구예요. 저한테도 아내는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말끝이 가늘게 떨렸다. 정화가 먼저 손을 내렸다. 여기서 끝내요. 더 늦기 전에. 민석은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각자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 네 사람 모두 다른 이유로 잠들지 못했다. 서연은 천장을 물끄러미 보다가 침대맡 조명을 껐다 켰다. 어둠 속엔 지난 여행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정화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꼭 감았다. 잘했다와 비겁했다가 차례로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 상우는 TV를 켰다 껐다 하며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민석은 베란다에서 오래 서 있었다. 달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 윤곽을 찍고 붙였다. 그 다음 주말,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당신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그런가? 무슨 일 있어? 아니, 짧은 단답. 서연은 질문을 더 붙이지 않았다. 대신 제안 하나를 꺼냈다. 일요일에 같이 양재 아니 동네 꽃시장 다녀올래? 민석이 눈을 돌렸다. 그래. 두 사람은 오래 하던 길로 걸었다. 화분 사이로 스치는 흙냄새, 손에 쥔 커피, 종이컵의 온기. 서연이 문득 멈춰 섰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민석이 걸음을 멈추었다. 한 박자 뒤 아주 낮게 말했다. 있어. 서연의 눈썹이 흔들렸다. 말해줘. 말 못할 정도로 큰 건 아니야. 그냥 나도 흔들렸어. 누구 때문에? 그건 말 안 할래. 내 입으로 꺼내면 돌이키기 어렵거든. 그럼 지금은? 지금은 여기서 다시 붙잡고 싶어. 눈앞에 연분홍 철쭉이 바람에 흔들렸다. 서연은 일정하게 숨을 쉬었다. 좋아. 근데 약속해. 나한테 말해. 숨기지 말고. 나도 당신한테 내 진심 말할게. 응. 둘은 말없이 화분 하나를 골랐다. 집에 돌아와 그 꽃을 베란다에 놓으며 서연은
화분 받침대에 스며든 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집안의 물자국들을 닦아내듯 마음의 얼룩도 닦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즈음 정화도 마음을 움직였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부부 대화교실 홍보지를 가방에 넣고 그날 저녁 상우에게 조심스레 내밀었다. 이거 한번 같이 가볼래? 이런 거 꼭 가야 해? 꼭이 아니라 우리 말을 너무 안 하잖아. 상우는 한 장의 종이를 오래 보았다. 글씨는 단순했다. 귀를 여는 시간. 다음 주 토요일이면 시간 낼 수 있어. 고마워. 그날 수업에서 강사는 대단한 기술을 가르치진 않았다. 다만 서로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듣고 마지막 말 한 줄을 따라 말해보라고 했다. 당신이 요즘 피곤해 보여서 걱정돼. 내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 당신이 걱정된다고 느꼈구나. 처음엔 어색한 모방이었지만 반복될수록 목소리의 톤이 부드러워졌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며 상우가 먼저 말했다. 밤늦게 TV 켜는 습관 줄일게. 나도 잔소리 덜 할게.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방식으로 말했더라. 둘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뽑아 들었다. 조용히 걷던 상우가 불쑥 말했다. 여보, 나도 요즘 회사 일 말고는 이야깃거리가 별로 없어. 그래서 더 말을 줄였나 봐. 정화는 여보라는 호칭에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내 하루를 너무 하찮게 여겼어. 더 이야기해 볼게. 서연과 정화의 연락은 이전과 달리 간헐적이 되었다. 일부러 빈도를 맞춘 것도 어색함을 계산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었다. 각자 집안일과 일, 작은 회복에 집중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간 듯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자리를 잡았다. 초여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서연과 정화가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카페 창밖으로 우산이 지니 갔다. 요즘은 어때? 살려고 노력해. 너는? 나도. 민석이랑 다시 산책 시작했어. 좋겠다. 너희는? 대화교실 다녀왔어. 상우가 변하려고 애쓰더라. 좋다. 짧은 침묵이 있었다. 둘은 동시에 커피를 내려다보았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화야. 응. 우리 그날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까지. 그러고는 둘 다 웃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의 웃음에서 예전의 온기가 아주 조금 돌아왔다. 그 온기는 격정이 아니라 오래된 이불처럼 낡고 포근했다. 여름을 지나 추석이 가까워오자 집집마다 송편을 빚는 사진이 올라왔다. 서연은 시댁에 보낼 과일 상자를 주문하면서 민석에게 물었다. 이번엔 내가 고르던 배 사자. 그래. 혹시 부모님 댁 들렀다가 바닷가 한번 갈래? 당신 좋아하는 방파제 거기. 민석이 웃었다. 응.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 걸었다. 방파제 끝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한참 지켜보다가 서연이 민석 손등에 손을 얹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꽤 대단하다. 맞아. 완벽하진 않아도 서로한테 솔직하려고 하자. 응. 정화와 상우도 추석을 앞두고 시장을 돌았다. 전을 부치며 기름이 튀자 상우가 재빨리 부채를 들었다. 여보, 물기 더 닦고 넣어. 아, 맞다. 사소한 도움과 사소한 웃음이 부엌을 채웠다. 밥상 위에 놓인 전이 바삭바삭했다. 식탁에 앉아 상우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나 다음 달 휴무에 너 가고 싶다던 북쪽 산책길 가볼까? 진짜? 응. 내가 찾아볼게. 고마워. 정화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상우의 손등을 눌렀다. 얇은 살 사이로 흐르던 긴장이 조금 풀렸다. 시간은 다시 자연의 속도로 흘렀다.
네 사람의 삶에는 여전히 작은 삐걱거림이 있고 가끔은 누구의 이름도 없는 바람이 거실을 지나간다. 그럴 때면 서연은 베란다 화분을 돌보고 정화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핸드크림을 바른다. 민석은 문득 달력을 보며 야근 스케줄을 조정하고 상우는 TV, 리모컨 대신 책을 들 때가 많아졌다. 둘 사이의 닮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닮음에 서로의 그림자를 섞어 놓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선 긋기가 생겼다. 예전처럼 모든 걸 공유하진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먼저 전화를 걸 수 있는 여지 그 정도의 따뜻함은 남겨둔 채 가끔, 아주 가끔 서연은 그 밤을 떠올린다. 장난으로 시작된 내기가 무책임했다는 사실. 한 사람의 외로움과 한 사람의 취약함이 겹치면서 열어버린 문. 마음속 어디엔가 작은 흉터처럼 남아있지만 흉터는 새살과 함께 존재한다. 손으로 만지면 표면이 다르게 느껴질 뿐. 그 자리도 몸의 일부다. 정화 역시 밤마다 전등을 끄고 누울 때면 그날 복도의 희미한 조명과 바다 냄새를 떠올릴 때가 있다. 그때마다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여기서 다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트 계산대 위 계산기 옆에 작은 메모를 붙인다. 오늘은 인사 먼저 하기. 그 메모는 고객을 향한 다짐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다. 서연과 정화가 다시 마주 앉은 초겨울의 어느 날 창밖으로 첫눈이 흩날렸다. 첫눈이다. 그러네. 우리 참 멀리 왔다. 내려앉을 자리 찾느라 그랬나 봐. 둘은 눈을 줬다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여전히 닮은 듯 다른 두 얼굴. 언젠가처럼 어깨를 맞대고 사진을 찍지는 않았지만 커피잔을 들고 건배를 했다. 잘 살자. 그래. 잘 살자. 문을 나서며 서연이 장갑을 껴주듯 정화의 소매를 한번 살짝 잡았다 놓았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그 마음은 미안함만도 그리움만도 아니었다. 지금 여기서 서로의 자리를 지키려는 조용한 응원. 그 응원 하나면 흉터 위에도 따뜻한 피가 돈다. 그리고 그날 밤 각자의 집, 각자의 침대. 네 사람은 오래된 이불을 끌어당기듯 하루를 덮었다. 걱정과 다짐과 서로의 온기가 겹겹이 쌓였다. 사랑은 요란한 불꽃이 아니라 꺼지지 않게 손으로 가리는 작은 불씨라는 걸 배우는데 몇 계절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그래도 그 불씨를 지키려는 마음만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다. 6070 인생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